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리영역 강사 손우혁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올해 고3들한테 너네 참 불쌍한 애들이다. 너네 나중에 막 커가지고 자식이 이제 고3이 되면은 아빠 때는 이랬었어 라고 막 얘기할 거리가 많겠다 라는 뭐 얘기들을 1년 내내 했었는데 이게 또 올해 입시가 끝나고 내년 입시를 준비하려고 해보니 정작 올해 고3들은 올해 고2 애들보다는 그래도 나았던 거구나 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고3 때 하는 공부는 수능을 위한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는 거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의외로 기본기에 해당하는 공부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고2 때 놀면은 고3 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은 다른 어떤 해의 학생들보다도 당연히 이 되게 중요한 이 고등학교 2학년을 기본기를 쌓아야 하는 이 기간을 부실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해이기 때문에 제가 이 1년 커리를 짤 때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1, 2월에도 보통 이제 제가 막 심화 문제, 기출 문제 정리 이렇게 스타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를 하여 올해 고등학교 2학년들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1년 커리를 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공부를 부실하게 했다라는 이슈 외에도요. 정부가 이런 거는 예측하기 참 힘들었었겠죠. 내년에 수능이 확 바뀌잖아요. 확 바뀌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코로나의 한가운데에 있는 학생들이 확 바뀐 수능을 첫 번째로 보게 되는지라 정보도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 수능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적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뭐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이런 걸 해야 돼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잘 없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제 설명회 같은 거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또 설명회는 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막 가가지고 뭐 자료도 챙기고 이러고 싶으실 건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측에서도 그런 거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머님들한테 오시지는 못하더라도 정보를 충분히 얻어서 가실 수 있도록 이런 뭐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분석한 것까지는 어머님들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작년 수능,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 대한 경향이라던가 내년 어떻게 바뀔 것이라던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며 만약에 본인이 상위권이라면 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스케줄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2022년 수능 무엇이 달라지는가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수학 1, 수학 2가 22문항이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 세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8문항을 치르는 구조를 가지게 되죠, 내년에. 근데 뭐 문과 학생들이라면 고민 없이 확통을 선택할 것 같은데 이과 학생들이라면 살짝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미적하고 기백.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진 않을 거지만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기백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목 선택에 관한 고민이 자 오늘 해결을 해드릴게요. 일단 뭐 결론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백을 공부를 하는 거랑 미적을 공부하는 거랑 둘 중에서 뭐가 편할 것인가 이 고민이 일단 아니에요. 기백을 선택을 하려면 미적 공부가 끝이 난 상태에서 추가로 기백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백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 부담이, 학습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미적 안 하고 기백만 한다?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거의 없을 거고요, 사실. 그래서 학습 부담이 기백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라는 이슈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백을 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가? 공통문항 평균점에 따른 가산점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22문항의 평균 점수, 미적의 뭐 평균 점수, 기백의 평균 점수 이런 게 있을 건데 아무래도 기백을 선택한 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일 거니까 당연히 이 집단의 22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좀 상쇄시켜주고 보완을 시켜주기 위해 요 평균 점수가 높은 요 집단에 대해서 똑같이 미적도 만점 받고 기백 8문제도 만점 받은 경우에 기백 8문제 만점 받은 애들이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막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부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이 계산하는 과정이 꽤 까다로워서 그냥 어머니들이 보시면 이게 도대체 몇 점이나 주는 거야 라는 것도 감도 잘 안 오실 거고요. 이 평균 점수라는 게 기백이 확 높지 않은 이상은 또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미적 봤으면 그냥 만점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괜히 기백 봐가지고 한 개 틀리면 그 효과 같은 거는 그냥 바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백을 선택을 하려면요
기백을 선택하려면 제가 이제 이걸 꼽아봤는데 기백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 진짜로 기하를 남들보다 유난히 잘하는 학생 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나는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에 이제 도형 문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되게 잘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나 미적을 보든 기백을 보든 둘 다 만점 자신 있다 라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극상위권 의대 극상위권 의대에 진학을 해야 돼가지고 그 마지막에 막 1점, 2점 같은 것들이 소중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백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은 이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기백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과는 미적입니다. 문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확통이고요. 자, 그래서 2021년 올해 치러졌던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제가 아까 여기 자료에는 있었는데 말로 하지 않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평가원에서 이렇게 낼지 안 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긴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초고난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이 추가 문항인 확통 8문제, 기백 8문제, 미적 8문제에서 내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는 현행 수능에서 뭐 21번, 30번 객관식 끝번호랑 주관식 끝번호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 두 문항을 수학 1과 수학 2에서 한 문제씩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능 기준으로는 뭐 30번 문제가 그러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30번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21번에 올해 수능이 문이과 모두 공통으로 수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될 거고요. 2022년 수능에도 21번 역할을 하는 자리에 수열 문제, 고난도 문제가 반드시 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수학 2 문제 하나가 이제 22번까지 해서 어려운 게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근데 지금 올해 그 수능을 치고 온 학생들하고 제가 막 전화 온 학생들하고 통화도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막 카톡 주고받고 막 이런 작업을 매년 수능 끝나고 나면 하거든요. 해보니까 이 92점 받은 학생들 중에 문과 학생들 중에서는 어떤 애들이 가장 많았는가 20번, 30번 틀려가지고 92점 받은 학생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20번도 수학 2였고 30번도 수학 2였거든요. 근데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21번 문제가 수열 문제가 생각보다 쉬웠는지 88점, 92점 이렇게 받은 학생들 보면은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미적 20번하고 미적 30번을 틀린 학생들이 제일 많았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통계로 출제된 17번 문제에서 시간을 아주 많이 썼다 또는 17번 문제를 그냥 아예 못 풀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17번이라는 번호, 이렇게 단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17번이라는 번호 때 무슨 문제를 내든 간에 이상하게 까다로운 문제를 하나 출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원활하게 넘어가지 못하면은 시험 전체를 잘 못 치르도록 지금 3년째 수능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마의 17번.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백이 있었기 때문에 2차 곡선 쪽에서 17번 문제가 어렵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같은 걸 보면은 수학 1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록 함수의 도형 파트에서 되게 까다로운 문제를 한 16번, 17번 정도 내가지고 뭐 거기서 허우적됐던 학생들은 시험 전체를 망치도록 이렇게 보통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요 20번, 30번이 아니고 21번, 30번, 29번, 30번 이렇게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문과, 이과 모두 미적하고 수학 2에서 20번 자리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올해 2022년에 치러지게 될 수능에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30번 유형 아마 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96점 받아도 서울의대에 갈 수 있는 그런 시험 이과생이면요. 그 다음에 뭐 문과생이면 당연히 30번을 틀려도 국어 성적이 좀 좋거나 이러면은 30번 틀려도 충분히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구조의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은 또 정작 인생을 결정짓는 시험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득점하기 위해서 막 30번을 도전을 좀 하긴 하지만은 실제 수능 날이 되면은 무서워가지고 도전을 잘 안 해요. 앞부분에서 한 문제 틀리면은 30번 맞춰봤자 소용이 없다 보니까 29번까지 풀고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는 경우 괜히 손댔다가 풀지도 못하고 앞에서 계산 실수한 거 점검도 못하고 이런 거보다는 30번을 포기하고 앞에 있는 21문제를 검산을 하는 걸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너무 한 4, 5년 동안 치러지다 보니까 30번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이게 1%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 사라진다고 보면은 자 이제 수열 21번과 문과 20번에 해당하는 문제, 이과 20번에 해당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2022년 수능에서는 22번 이전의 어떤 그 상위권에서의 등급의 결정을 짓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출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평가는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6평, 9평 뚜껑 열리고 나면 그때 가서는 이제 분석해가지고 다른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행 그 발표한 내용까지로 보자면 어쨌든 확통 8문제, 미적 8문제, 기백 8문제는 초고난도 문제를 내진 않겠다. 그러고 보면은 요 20번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 그 다음에 올해 출제될 21번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 요게 이제 최고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 1, 2 고난도 문항이 모든 것을 이제 최상위권에서는 이제 등급을 결정하게 될 건데 결국 또 이 고난도 문항을 잘 풀려면은 그 이과 올해는 이과만 있었어요. 근데 문과도 간혹 앞번호에 이제 어려운 걸 섞어서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올해는 이과에만 있었는데 앞번호에서 괜히 막 걸려가지고 허우적대는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도 문항을 잘 풀기 위해서는 시간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막 빨리빨리 풀어야지 시간 확보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허우적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한 문제라도 있으면은 수능 날은 긴장도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막 27번 이런 데 가면 시간이 막 엄청 부족하고 그런 학생들 보통 주관식 내게 다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고난도 문항을 잘 풀기 위해서는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도 열심히 풀어봐야 되지만은 애매한 그 흔히들 이제 준킬러라고 하는 한 14번부터 시작되는 초고난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뭔가 조금 바로 풀리지는 않는 느낌의 그런 4점짜리 문제들을 본인이 빠르게 풀 수 있도록 그리고 보자마자 막,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해두는 것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수능 문제 이제 본인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학생들도 느끼게 되는데 내던 걸 계속 내요. 내던 걸 계속 내는데 거기에다가 말을 살짝 바꾸고 함수를 약간 다른 걸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한 2017년에 내고 2018년에 냈던 아이디어 두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반복 출제되는 유형은 본인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풀어가지고 답을 내잖아요. 그게 시험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복 출제되는 유형이라면 남들이 해주는 얘기를 잘 들어야겠죠. 학생들한테 남이라고 하면 제가 되는 거겠죠. 제가 가르쳐주는 최적화된 풀이를 습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수업을 해보면 야 이거 2월달에 가르쳤잖아. 그리고 7월달에 수업할 때 2월달에 가르쳤었는데 2월달부터 수업 듣는 학생 손 들어봐. 자 너는 풀어야지. 해보면 잘 못 풀어요. 이게 원래 남의 얘기를 받아들이려면 이미 본인이 좀 우격다짐으로 풀 수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못 받아들이는데 5번 이상 이거를 수업 시간에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반복 학습을 시키면요 그때 가면 이제 좀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복 출제되는 유형을 이제 남들이 가르쳐주는 최적화된 풀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이거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습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5회 이상은 이런 빈출 유형들은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남이 가르쳐주는 무언가를 습득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평하고 9평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서 저랑 이제 거의 비슷한 세대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수능이라는 게요. 옛날에는 수능 초창기 때는요. 저도 수능 초창기 세대인데 수능 유형이라는 게 결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석으로 공부하는 거죠. 먼 길을 닫고 수학은 원래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시험장 가서는 막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푸는 거야 이런 인식이 조금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마치 대중과외하고 비슷한 게 예전에는 누가 가수 하나가 히트곡을 내면은 그걸 막 테이프가 닳을 때까지 듣고 노래도 몇 개 안 되니까 막 그런 걸 막 반복해서 듣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노래 하나 나오면은 한 일주일 연속으로 1등 하면은 대단하다 그러고 일주일 지나면은 그거 이미 옛날 노래 돼버리고 새로운 노래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 트렌디함이라는 게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학생들조차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거든요. 저희 때 그래봤자 SES, 핑클 그럼 끝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에 막 너무 많은 그룹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수능 문제가 마치 그런 거랑 좀 유사해요. 너무 트렌디해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재작년에 사용됐던 발상법들이 올드해져 버리는 게 최근 수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6월달, 9월달에 그 핵심적인 문항들 있죠. 한 17번부터 20번까지 출제되는 이제 번호대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학생들을 괴롭히는 고난도 문제들이 어떤 스타일로 나올 것인가. 당연히 작년 수능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일단은 맞고요. 유평고평이 끝나고 나면은 그걸 막 분석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해야지 수능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부인가 싶은 어머님, 특히 아버님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으니까 수학을 정통으로 가르치려고 마음먹으면 누구보다 더 정통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 학원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보니까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 얘들아 수학은 기본기가 중요해, 이런 걸 열심히 해야 돼, 이것만 강조하면 애들 수능 잘 못 봐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어를 아주 잘하는 원어민 수준의 학생이 반드시 토익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토익 시험은 그건 누가 잘 보는가? 말을 한마디도 못해도 토익 학원 열심히 다녀가지고 토익 시험의 경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잘 봐요. 그런 거거든요. 인생의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인데 전략을 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잘 짜서 이제 학생들을 코치를 해 어느 정도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도와주겠지만은 집에서도 그런 게 방향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그냥 막 기본기가 중요해 이것만 강조해가지고는 요즘에 치러지는 수능 시험이요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막 수학 실력이 뛰어나고 본인 혼자 공부해가지고 막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즐기는 막 이런 이상적인 학생들 있잖아요. 이 이상적인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게 현재 수능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바뀔 때까지 뭐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요.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어쨌든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목표는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계획을 짰겠죠. 제가 1, 2월 달에 올해 좀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 기본 다지기를 1, 2월에 강의를 잘 안 깔거든요. 그런데 미적과 활동 같은 경우에 공부를 했더라도 부실하게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고요. 아예 한 번도 공부한 학생이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학생도 많을 것 같아서 1, 2월에는 미적하고 확통 기본 다지기 강좌와 그 다음에 수학 1, 2는 그래도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심한 수준의 마스터하는 과정 이렇게 계획을 짰고요. 3, 4월이 되면은 이제 요걸 바탕으로 미적 확통을 마스터하는 약간 어려운 레벨의 공부와 수학 1, 2 이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손 놓으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컨텐츠는 누적입니다. 1, 2월에 했던 거 3, 4월에 수업 시간에 하지 않더라도 숙제로는 계속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문제들이라면 살짝 곁들여가지고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3, 4월의 주요 컨텐츠는 미적하고 확통이 되겠지만 수학 1, 2, 1, 2월달에 했던 걸 바탕으로 계속 반복 학습, 숙제 위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5, 6월달은 기출 문제 중에 바뀐 교육과정, 바뀐 시험 형태에 맞게 기출 문제들을 완전히 마스터를 하는 거로 6월달까지 마스터하는 거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핵심 컨텐츠가 되는 게 이게 선생님들마다 이제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뭐 한성원 쌤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포인트 뭐 이런 표현을 쓰시고 뭐 다른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알고 보면 비슷비슷하죠. 왜냐면 현행 수능을 잘 보게 하기 위한 방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요. 기출 문제를 학습을 시킬 때 이 고난도 문제들을 학습을 시켜보면 2017년이랑 2018년 요 두 해의 유평, 구평 수능 이 세 번의 시험이 이 킬러들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혼자 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또 여기 사용된 아이디어들은 알고 있긴 해야 돼요. 이 아이디어들을 난이도를 좀 낮춰가지고 반복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과생들 28번 같은 경우에는 딱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면 이거 무슨 킬러 문항에서 사용됐던 무슨 아이디어네. 그러면은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5초 만에 탁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누군가에게는 이건 뭐 교과서적으로 풀면은 막 리미트 다 써가면서 하면은 한 5분 정도 걸리네. 그러니까 시간이 극단적으로 그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습득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만 습득을 시키면 되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이 고난도 문제를 학생한테 그냥 던져주고 풀어라 라고 하면은 애들이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저는 수학 포기할래요 이런 애들이 많이 속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단계별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기출문항 같은 경우에 핵심만 뽑아내가지고 쉬운 예제 수준의 문제를 촘촘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프레임 학습법이고요. PSTP는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애들한테 한 번 가르쳐 끝내면 절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습득을 못해요, 방법을. 그래서 4번, 5번 계속 반복해서 그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아이디어는 동일하되 문제를 조금 더 어려운 걸 사용해서 이제 그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PSTP, Problem Solving Through Problems의 줄임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 핵심 컨텐츠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문제가 거의 안 보이네요. 이게 이제 예시 문항인데 프레임 이게 이제 2016년 수능 2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좀 복잡해요, 시기. 요거는 제가 자료실에 따로 프레임 학습법 예시랑 PSTP 예시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복잡한데 이걸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를 다운시킨 문제를 만들어놨거든요. 확연히 난이도가 다운된 형태의 식이고요. 근데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이 정도면 쉬운 것 같아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조금 더 어렵게 각색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 이것도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이거 한번 풀어봐. 이건 어려운데요? 아니야. 방금 풀었던 쉬운 그 두 문제랑 핵심 아이디어는 동일해. 단지 비주얼상 사용된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할 뿐이지 방금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적용하면 바로 풀려 라고 연습시켜보면요. 그냥 바로 이 문제를 풀렸을 때는 못 풀린 학생들이 선생님 이게 풀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지금 몇 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프레임 학습법이 초기 단계 기출 완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PSTP는 이제 그 반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올해 실제로 사용했던 교재거든요. 맨 앞에 이제 이게 붙어 있는데 순열 조합 1, 순열 조합 2, 순열 조합 3 이런 식으로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학생들이 지겹지 않도록 밸런스를 잘 짜가지고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6월 달에는 막 등차 등비 수열 막 잘 못했던 학생들이요. 8월 달 8주차쯤 되면 한 3번, 4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유형을 난이도를 약간 올리면서 반복하다 보면 좀 잘하게 돼 있어요. 실제 이 등차 등비 수열이 교과서적으로는 막 일반항 쓰고 합공식 쓰고 하는 건데 수능 문제가 묘하게 그걸 쓰면 잘 안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등차 등비 수열 무조건 일단은 일반항이랑 합공식 쓰지 말고 수능은 딱 2가지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대칭성 활용하고 어디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는지를 관찰하면 끝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 이때 못 알아들어요. 본인은 그냥 일반항 쓰고 합공식 써가지고 풀 수 있거든. 선생님 이렇게 풀 수 있는데요. 쉬운 문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벨 올려서 등차 등비 2에 가고 등차 등비 3에 가보면은 절대값도 있고 부등식도 있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제 말 안 들었지만 제가 무슨 말 할지는 알고 있거든요. 따라해볼까? 풀리거든요. 그럼 좀 묘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본인 스타일을 막 고수하려고 노력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일반항 쓰고 막 식 써가지고 우격 따져 풀려고 노력하는데 3번째 단계쯤 되면은 아예 그게 원천 봉쇄돼 있거든요. 막 일반항도 못 쓰고 학원식도 못 쓰게 돼 있는데 이제 어디서 들은 건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제 방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면 잘 풀린다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8월인데 9월, 10월에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4번째 등차 등비 수열, 5번째 등차 등비 수열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겪고 나면 이제 진짜로 한 10월달쯤 되면 애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진짜 등차 등비 수열만큼은 그 누구보다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올해 이과생들한테는 이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주제들을 수십 개를 가르쳐요. 그러면은 그 중에 몇 개 정도는 시험에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자 마지막에 이제 통하고 이런 학생들도 막 그 선생님 덕분에 시험 잘 봤다고 얘기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문자 오고 이런 걸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제가 애초에 좀 이미지가 상위권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경향이 있고요. 제 수업 살짝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6평, 9평 같은 경우에 대치 지점의 어떤 반은 6평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97점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96점 받았는데 평균 점수를 깎아먹었네요. 이거 문과였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상위권이라고 하면 뭐 이미 1등급 단계에 있는 학생들 말고요. 이과면은 3등급, 문과면은 2등급 정도면은 제 수업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요. 영통지점에 있었던 어떤 여학생인데 진짜로 평생 3등급, 4등급밖에 못 받아본 학생이거든요. 여학생인데 이번 수능 1등급 받았어요. 국어를 4등급 받아가지고 선생님 저 어떡해요? 라고 막
재수생인데 학교 돌아가야 되나요? 복학해야 되나요? 수학 1등은 너무 아까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충실히 따라올 수만 있으면 3등급 정도의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제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수학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가르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좀 보기 편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1, 2월에는 뭐 이제 하얀색 부분이 기본 유형이고요. 빨간색이 프레임, 기출 문제를 단계별로 학습하는 거고, PSTP가 이제 반복 학습을 시키는 기간인데 1, 2월, 3, 4월, 5, 6월 요 정도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기본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근데 프레임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맛배기 형태라고 이런 식으로 수능은 구성이 돼 있어 라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3, 4월 달이 되면 한 반반 정도의 비중이 되고요. 5, 6월이 되면 기본 과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PSTP 반, 프레임 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이게 참 오늘도 확진자가 거의 10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대비가 잘 안 돼 있었는데 올해는 맘먹고 지금 윈터 스쿨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또 막 확진자가 막 많이 늘어나고 정부에서 학원 다니지 마 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그 기간 동안에 작년에는 대비가 안 돼 있어서 뭐 요거 풀어 이렇게 막 약간 즉흥적으로 자료들을 나누고 했었는데 올해는 플랜 B, 제 나름대로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다가 수업이 멈춘 경우에 학생들은 학습에 로스가 없도록 콘텐츠를 준비 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축해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막 칠판에다가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들하고 뭐 대화도 해가면서 너 공부했니? 숙제해야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모르는 거 게시판에 올라오면 질문 받아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충분히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올해 제가 브러셔에도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 이 누군가한테 위기가 되는 상황은 누군가한테 반드시 기회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논술 강의도 하고 이제 정말로 얼마 전에 이제 종강을 한 셈인데 논술 강의하면서 특히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애들이 결실이 그렇게 높대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논술 대비를 애들이 많이 하는데 논술 학원들이 작년 대비 학생 수가 20%로 전국 학원이 다 그렇대요. 자, 그러면은 뭐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건데 수능도 비슷하겠죠. 포기한 학생이 일단 많은 거예요. 포기한 학생이 많을 때에는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한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뭐 예를 들어 한양대만큼 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연세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해일 거다. 두 번 다시 안 올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좀 낮게 형성이 되겠죠. 이게 국어보다 수학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수학은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준 점수가 좀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해보다는 국어보다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해가 내년도 입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시면 제가 로스 없도록 철저히 잘 가르치도록 할 거고요. 뭐 상위권 위주이긴 하지만 내가 상위권마저 본인이 뭐 이렇게 막 기본적인 거 이렇게 딱 펼쳤을 때 딱히 그걸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저 정말 수학 싫어서 미치겠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모의고사 같은 거 쳤는데 뭐 1등급 2등급 받아본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3등급 이상을 꾸준히 유지를 했다면은 충분히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에 따라서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제가 1등급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등급인 학생들은요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도록 반드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